안녕하십니까. 금요스페셜 건강한 의사의 최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저희 건강한 의사가 바로 1300회를 맞이한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방금 전에 알았습니다.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네. 예. 네, 이제 어쨌든 저희가 1300회를 맞아서 오늘도 저희 1시간 동안 힘차게 건강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는 사실 계절 중에서 봄과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면서 활동성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봄이 좋지만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봄이 되면 네. 따뜻해지긴 하지만 네. 뭐 꽃가루나 네. 뭐 황사, 미세먼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알레르기성 비염 앓으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네. 약간은 있는데 정말 그 네. 환자분들은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또 이런 또 비염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컨디션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네. 좋아졌다가도 금세 또 재발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치료를 어렵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질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매년 4%씩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많은 숫자죠. 네. 왜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지, 네. 또 완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수영 교수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교수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비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네. 건데 교수님, 이렇게 비염이 갈수록 더 많이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감기처럼 익숙한 질환 같긴 하거든요. 근데 감기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혹시 감기와 비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질환인가요? 네, 비염이란 질환은 코 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인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코 속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면서 뭐 코막힘이나 콧물과 같은 코 증상을 유발하게 되면 그걸 다 비염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목이 아픈 인후통이 주를 이루면 목감기라고 얘기를 하고 기침이나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이 주를 이루면 기침감기라고 하듯이 콧물이나 코막힘과 같은 코 증상이 주를 이루게 되면 코감기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코감기의 의학적인 용어는 급성비염입니다. 즉 코감기가 바로 비염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기는 급성비염이라고 하는 질환은 주된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네. 저희가 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잠을 잘 자지 못했거나 뭐 추운 기후 등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코점막에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코막힘과 콧물 같은 그런 코 증상 외에 전신적으로 발열이나 두통, 그리고 인후통, 몸살과 같은 그런 전신 증상을 동반하게 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런 급성 비염의 경우는 환자분이 급작스럽게 증상이 악화가 됐고 보통 급작스럽게 나타난 증상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타났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면 보통 1, 2주 이내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알레르기 비염은 이런 뭐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감염성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항원이라고 불리는 원인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걸 유해 물질로 인지를 내서 IgE라고 불리는 그런 면역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네. 여기에 매개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코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런 두 질환의 기전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 코막힘이나 콧물은 기본적으로 비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재채기나 코간지러움증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 있고 실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 중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급성 비염과는 달리 실제로 체온 측정을 했을 때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세균성 감염이 2차적으로 왔을 때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증상 자체도 약물 치료를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주간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네. 이제 호흡기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감기나 네. 또 요즘에 코로나19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거랑 간별 네. 진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요즘 이렇게 봄철 꽃가루 날리고 미세먼지, 황사 이게 심해지는 그런 기간에 증상이 더 심해지잖아요. 이런 질환을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부르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비염이라는 증상 자체가 네. 코에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걸 모두 통칭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질환 외에 비염이라는 질환이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종류의 비염을 포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비염을 크게 알레르기성 비염과 그 외에 해당하는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해당하는 건 크게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면성과 계절성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물질에 따라서 저희가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항원이라고 불리는 원인 물질이 들어와서 이걸 유해 물질이 아님에도 유해 물질로 인지를 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되면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게 알레르기 비염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알레르기 비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요인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감염성 비염이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비특이적인 자극,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비알레르기성 비염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냐면 알레르기라는 용어 자체가 면역학적으로 어떤 원인 물질에 대해 이 원인 물질을 원래는 유해하지 않다고 인지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유해한 물질로 인지를 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반응을 유발하게 돼서 나타나는 반응을 일컫게 되는 용어인데요. 네.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피부에 발생해서 피부를 간지럽게 만들거나 습진을 유발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부 기도인 기관지나 폐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만성 기침이나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천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외에도 비염의 종류를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알레르기 비염도 아까 보니까 뭐 통용성과 그리고 네. 뭐 계절성 여러 개로 나누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이 비염의 분류가 굉장히 많네요. 이 알레르기 비염을 정확하게 또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 알레르기 비염을 저희가 예전에는 크게 통면성과 네. 계절성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면성에 해당하는 알레르기 비염은 1년 내내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원인 물질로는 진먼지 진드기나 바퀴벌레, 그리고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실내 곰팡이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유발 원인으로는 계절적으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계절에 따라 그 날리는 꽃가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리둥실하게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환자분들이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꽃가루 알레르기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분들은 봄에 증상이 심해지고 어떤 분들은 가을에 증상이 심해지십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통영성과 계절성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분류하는 것이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WHO와 세계 그 알레르기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아리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증상의 이양 기간에 따라서 간헐성과 지속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경증과 중증도 중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양 기간이 뭐 1년에 4주 미만이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4일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간헐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일주일에 4일이 초과되거나 그러면서 1년에 4주 이상 나타날 경우에는 지속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수면 증상을 나타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활동이나 스포츠 레저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나 학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자 자신이 불편하다고 증상을 느끼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중증도나 중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경증으로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분화된 그룹으로 4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그 분류에 따라서 1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 약제라든지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른 비염도 뭐 콧물, 네. 코막힘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염이라는 질환이 코에 나타나는 그 염증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다른 비염들에도 코막힘이나 콧물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특이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바로 재채기와 간지러움 증상입니다. 재채기와 간지러움 증상은 다른 비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코막힘과 콧물 증상 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고요.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증상을 알러지 비염의 4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증상 중에서 사실 실제로 환자들이 제일 많이 불편해하고 가장 오랫동안 이완되는 증상은 코막힘입니다.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인해서 불편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고요. 콧물도 특징적으로 뭐 축농증에서는 누렇거나 냄새가 나고 찐득찐득한 콧물이 나는 반면에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맑은 콧물이 뭐 물처럼 흐르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좀 코막힘 증세가 심해지게 되면 네. 숨쉬기도 곤란하게 되고 또 입을 벌리게 되면서 사실 치과에서는 부정비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혹시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라고 하면 미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염을 치료하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성형외과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네. 그 코 수술할 때 아주 지장을 주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호흡기 쪽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전신에서 예. 중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환이 있으면 사실 성장에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비인후과에서 이 비염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 안면 골격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알레르기 비염 아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알레르기 증상 자체가 뭐 재채기나 간지러움증이 동반되다 보니까 코가 간지러워서 이 코를 이런 식으로 문지르는 그런 증상이 꼭 멀리서 봤을 때 경례를 하는 모습 같다고 해서 알레르기 경례라는 그런 양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코가 간지러워서 코를 자꾸 비비면서 콧등에 가루주름이 생기는 알레르기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저희가 다크서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알레르기 비염에서 조금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 자체가 이제 코와 눈 주변의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혈관이 코막힘으로 인해서 혈액의 흐름이 조금 저류되면서 정맥 저류가 생기고 우열이 생기면서 그 피부 아래로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게 검푸른빛이나 보라색으로 보이면서 다크서클이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이라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 이런 아이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됐을 경우에는 결국 코막힘으로 인해서 숨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구호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구호흡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얼굴이 위아래로 조금 길어지는 양상인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아데노이드형 얼굴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성장기 중에 아데노이드 페이스를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코막힘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시기에 이 알레르기 비염을 조절을 해서 코막힘이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는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또 이제 만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알러지를 일으키게 되는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일어나는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 알레르기 비염에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이 워낙에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보니 이것저것 연구가 된 네.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나이와 가족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75% 정도가 25세 네. 이전에 진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이것은 아마도 알레르기 질환이 자체가 네. 이제 항원에 노출되는 시기가 소화기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이 연령에 따라서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알레르기 비염 증상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또 피부 반응 검사라는 그 진단 검사에서 피부 반응 정도가 더 약화되는 경향을 봤을 때 아마도 연령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인 걸로 사료되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니면은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보통 연령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 자체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도 나이랑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또 중요한 게 바로 가족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 부모 중에 한쪽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알레르기 질환에 이완될 확률이 50% 정도로 높아지는 반면에 양쪽 부모님이 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확률이 75%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녀들의 알레르기 질환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환자의 75% 정도가 네. 25살 네. 미만에서 네. 시작된다고 하니까 네. 또 본인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자녀의 그 비염의 여부를 잘 관찰해서 네. 조기에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말씀해 주셨던 나이, 가족력, 그 생활 환경 뭐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발생 원인이 있을까요? 네. 외국 문헌에 따르면 인종이나 아니면 이제 생활 방식에 의해서도 좌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 문헌에서는 이제 서구형 생활 양식이나 아니면 상류층의 생활 문화가 오히려 더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을 높인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연구된 바가 있는데 똑같은 동일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그 인종에 따라서 말레이계 인종보다는 중국 인종들이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이 더 낮은 걸로 봤을 때 인종에도 영향을 받겠구나라는 보고가 있었고 또 동양인에 비해서 서양인의 알러지 유병률이 높은 것도 이런 인종적인 영향의 요인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인 항원이 시골에서 더 많이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꽃가루라든지 뭐 동물의 털이나 비듬 같은 게 농촌 환경에서 더 노출이 쉽게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농촌 환경에서 유병률이 낮다는 것도 생활 습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원인도 많다고 하던데 또 설명을 네네. 해주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실 때 4%씩 증가한다고 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증가의 원인으로 추론되고 있는 게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원인 물질인 꽃가루 항원의 농도나 아니면 곰팡이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와 같은 그런 원인 물질들이 대기 중에 노출될 수 있는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환자의 증상을 더 나빠지게 만들고 유병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개인에 따라서 원인 항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원인 항원에 노출돼 있더라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개인의 면역력이라든지 면역 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특성도 비염의 증상의 악화와 그 완화를 시키는 요인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아무래도 알러지 비염을 앓고 있는 네. 분들이나 비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1년 내내 뭐 앓는 경우도 있지만 계절마다 또 다르게 앓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어떤 증세가 있을 때 뭐 콧물 나온다든지 막힘이 있을 때 이런 게 바로 내가 비염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어떤 특정한 검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이비인후과에 가는 게 좋겠죠. 네. 네. 일단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코 점막에 생기는 증상들이다 보니 네. 코 점막 자체를 직접적으로 의사가 관찰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비인후과에 오시게 되면 비내시경 검사나 비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비강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진 왼쪽 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조금 창백하고 부어 있는 점막을 보이면서 안쪽의 콧물의 양상이 누렇거나 뭐 찐득찐득하지 않고 맑은 물 같은 형태의 콧물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도 물론 많기는 하지만 환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이면 정상 비강 점막과 동일한 소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진상의 오른쪽에서 보이는 사진처럼 만성적으로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성 비염과 같이 코 점막이 붉고
많이 부어있는 형태로 관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비강 점막의 소견만으로 알레르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원인 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알레르기 항체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을 통한 혈액 검사, 마스트나 이뮤노케카 같은 그런 검사들이 필요한데요. 검사마다 조금씩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검사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 검사에서라도 양성이 나오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검사가 알레르기 비염 피부 단자 검사인데요. 원인 항원을 팔뚝에 떨어뜨린 후에 그 원인 항원을 떨어져 있는 그 피부 부분을 바늘로 살짝 찔러서 원인 항원이 피부 점막에 흡수되게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인데 사실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먹는 약이라든지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원인으로 생각되는 항원 물질을 콧구멍 속에 집어넣어서 유발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검사의 경우는 비교적 이제 원인이 확실하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니까 정확한 검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쇼크 같은 위험한 상황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시행되지는 않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진단되더라도 엑스레이나 CT 같은 영상학적인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 자체를 진단한다기보다는 이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비중경 망곡증이나 아니면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가 동반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잘 조절되지 않아서 합병증인 축농증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런 검사를 함께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네. 그런 질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너무 또 불편하게 하죠. 학업에도 지장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네. 업무에도 능률도 떨어지고요. 네, 네. 그래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연구가 많아진 만큼 그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저희가 네 분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요법에 속하는 회피요법과 약물요법, 그리고 면역치료, 수술요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회피요법이 사실 모든 치료의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치료인데요. 말 그대로 원인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치료가 회피요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환경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 물질인 환자들은 모든 가구라든지 침구류를 항알레르기 제품으로 변경을 하거나 청소를 하루에 3번 이상 창문을 열어놓고 하거나 그런 식의 환경 관리가 필요한데 사실 이 원인 물질이 되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어디서든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 회피요법만으로는 원하는 치료 효과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할 때에는 회피요법을 기본으로 전제로 하면서 이 회피요법과 함께 다른 말씀드린 약물요법이라든지 수술요법, 면역치료 등을 병행해서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의료진을 찾아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약물요법인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약물요법의 주된 치료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되면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처방받는 약이 먹는 항히스타민제일 텐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서 쓸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사실 다양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전신 그 상태 그리고 주로 불편해하는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약도 다양하고 약이 투여되는 시점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 증상이 아주 심화돼서 불편해지시면 참다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분이라면 그런 특정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시작되기
1, 2주 전에 미리 병원을 내원해서 예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 이 환자분이 불편해하는 증상이 없이 그 계절을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불편해지시고 나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시기에 미리 좀 처방을 받아서 그러네요. 예방을 네. 하는 것도 그렇죠.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요법으로는 또 면역요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면역력을 키우게 하는 그런 요법인가요? 백신 같은 건가요? 네. 사실 네. 면역요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치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저희가 원인 물질로 느끼지 않아야 되는 유해 물질이 아닌 항원에 대해서 유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불편하게 만드는 질환이다 보니 불필요하게 과활성화되어 있는 과민 반응 자체를 줄여주는 형태로 치료가 되는 것이 면역 치료의 기본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농도의 원인 물질을 계속 반복적으로 체내에 주입을 하면서 저희의 활성화되어 있는 면역 체계가 이걸 이물이라고 판단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면역 치료이고요. 사실 이 면역 치료가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복용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치료는 아닙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상 지속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걸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 치료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치료 중에서 유일하게 면역 치료만이 이 알레르기 비염의 자연 성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성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결국 그 알레르기에 감작되거나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빈도 자체를 줄일 수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면역 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의과대학 졸업한 지 20년 됐는데 네, 네. 20년 전에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새로운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증적 용법으로 이제 하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완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보통 이제 잘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 그렇죠. 원인은 뭘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네. 알러지 반응 때문에 네. 나타나는 비염 증상이거든요. 네. 근데 알레르기 비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인 알레르기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저희 면역 체계 자체가 어떤 물질에 의해서 과하게 반응을 하게끔 활성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활성화돼 있는 과민 반응 상태가 이거를 무시하는 탈감작 상태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시 반응이 나타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원인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꾸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원인 물질 자체가 저희가 접하기 힘든 물질이라면 당연히 재발이 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도 줄 텐데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질들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발도 작고 완치도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완치도 잘 안 되고 이 치료 기간도 길고 그냥 사실 약을 먹으면 치료되는 건 알고 있지만 네. 계속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치료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염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 혹시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비염 자체가 네. 동반 일으키게 되는 질환 증상들은 네. 대부분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만 네. 생명에 크게 지장을 주는 증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이 2차적으로 결국 세균성 감염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비염이 잘 치료되지 않은 경우에서 축농증이나 중이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동반되는 빈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 보고에 따르면 축농증 환자의 40% 정도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있었고 축농증 환자들 중에 대부분의 수가 비염 증상이 있었는데 그걸 잘 조절하지 않았더니 콧물이 점점 노랗게 바뀌면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축농증이 동반되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특히 소아들에서는 중이염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게는 90% 정도인 것까지도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비염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으면 다른 2차적인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주로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나 진단을 받는 시기가 한창 공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힘든 소학이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자기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증상이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뭐 기억력 감퇴나 수면 방해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학습 능력 장애까지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성장 장애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 그 항원이 들어올 때 거의 감작돼서 면역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악순환, 그 비셔스 사이클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 네. 돌다가 그걸 컷을 안 해주고 컨트롤 안 해주면 천식이 간다거나 집중력 장애가 네네. 이렇게 그런 것까지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그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염 완화를 위한 그런 생활 수칙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네. 사실 이제 비염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피요법입니다. 네. 근데 이 회피요법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알러지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나면 손을 반드시 씻고 먼지가 많은 곳이나 뭐 원인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던 곳에 있으면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코 세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그리고 뭐 곰팡이라든지 그런 항원들이 대부분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습도도 40에서 50% 정도로 약간 건조한 느낌이 나도록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갖는 것도 저희의 정상 면역 상태를 증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사실 자는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는 동안 코막힘이나 아니면은 이제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으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베개를 조금 높게 베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는 오늘 코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정수영 교수님과 함께 코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 관련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바로 코피가 있어요. 네, 콧물이 맞습니다. 나는 거는 정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코에서 피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박사님도 혹시 나신 적 있나요? 네, 예전에 제가 인턴 때 당직 쓰다가 네. 이틀 연속 당직을 쓰다가 네. 갑자기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예. 놀랐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한 번씩 날 때만 그렇죠. 해도 놀라기도 하는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습관적으로 코피가 난다라고 하면 정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교수님, 코피는 왜 나는 건가요? 네. 코피는 용어 그대로 코에서 피가 나는 증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코피가 나는 원인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소적인 요인과 그리고 전신적인 요인,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요인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소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코의 염증성 질환, 뭐 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급성 감기가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외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코를 저희가 심하게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출혈이 나는 게 해당할 수가 있고 습관적으로 코를 파는 것도 이 국소적 원인의 외상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코에 혹이 있는 경우에는 혹이라는 조직 자체가 혈류가 많이 공급돼야 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 코 안에 혹이 있으면은 출혈이 더 쉽게 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코피가 날 수가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혈관 장애나 혈액 응고 장애, 그리고 혈전 용해제와 같은 약물 복용 등에 의해서 코피가 나는 경우를 전신적 원인이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고 혈전 용해제 같은 그런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 없이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발성 그 비출혈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원인으로는 이제 이런 어르신들의 코 점막 자체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 변화나 주변 그 기후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에 잘 반응하지 못해서 출혈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비점막 자체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더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런 코피는 대부분은 이제 자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의학적인 통계를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0% 정도에서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코피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요. 네. 이런 환자들 중에서 5에서 10% 정도는 자가 지혈로 지혈이 되지 않아서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코피의 원인 중에 외상이라든지 전신 질환이 있는 건 알 수가 있겠는데, 뭐 네. 우리가 앞서 또 비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 비염이 대한 것도 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비염이 이제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축농증이나 또 다른 비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것들도 네. 다 비염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 비염이 되게 되면은 코 점막 자체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이나 아니면은 뭐 코를 문지르거나 코를 풀거나 하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도 쉽게 점막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뭐 코감기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코를 세게 풀면 뭐 이 콧물에 피가 섞여 있었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피가 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네, 코 점막이 약해지는 상황, 네. 뭐 외상성이든 아니면 비염이든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코피가 자주 나게 되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코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코 그렇죠. 안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어디 부분에서 자주 나나요? 네,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코라는 조직 자체가 네.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출혈이라는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구조가 이제 코의 전방부와 후방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출혈 부위에 따라서 코피를 전방 비출혈과 후방 비출혈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출혈인 그 비출혈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출혈은 전방 출혈이 되는데요. 화면에서 A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키셀바흐 구역이라고 해서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비중격 점막의 전방부에 위치하다 보니 아무래도 손이 가거나 뭐 공기 자극이라든지 코를 풀거나 하는 그런 외부적인 자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전방 출혈의 60% 정도는 이런 키셀바흐 구역이라는 곳에서 출혈이 나게 되고요. 그 외에 일부분은 이제 하비각계라고 불리는 아래 콧살 부분의 점막에서도 출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비출혈은 그림에서 B에 해당하는 구역인데요. 이런 그 중비각계라고 부르는 그 가운데 콧살 부분인데 그 뒤쪽으로 해서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구역이 우드러프 구역이라고 해서 그 구역에서 출혈이 되게 되면 후방 비출혈이라고 하게 되고, 이런 후방 비출혈은 전체 출혈의 5에서 1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코의 앞부분에서 키셀바흐 플렉서스, 키셀바흐 정맥총에서 나는 것을 전방 코피, 그다음에 비중격 뒤쪽에서 나는 것을 후방 코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코피가 더 위험한지, 또 이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전방과 후방으로 나누기는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방 출혈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자가 지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방 비출혈의 경우는 저희가 지혈을 하기가 힘든 뒤쪽 부분에서 나는 출혈이다 보니 사실 자가 지혈이 되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방 비출혈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서 위험한 경우가 많고, 또 후방 비출혈 같은 경우에는 그 출혈이 나서 바로 그 아랫부분이 기도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출혈이 되었을 때 그 많은 양의 혈액이 기도로 흡인이 되거나 위로 넘어가는 그런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후방 비출혈이 일반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후방 비출혈 자체가 혈관이 직접적으로 손상이 돼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혈량이 더 많아서 위험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붉은색의 그런 선홍빛 출혈이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후방 비출혈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방 비출혈도 동맥이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량의 붉은 혈액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혈액의 색깔이나 양만으로 이것이 후방 비출혈이다, 전방 비출혈이라 구별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그런 지혈법에 자가 지혈이 되지 않거나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혈을 했는데도 지혈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출혈량이 많아서 이로 인해서 뭐 전신 세약이라든지 식은땀이 난다거나 창백해지거나 그런 쇼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사실 위험한 출혈이라고 인지를 하셔서 병원을 빨리 내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뭐 코피가 난다라고 하면 네. 사실 단순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지금 자가지혈이라고 해서 지혈을 하게 되는데 보통 뭐 코를 압박한다든지 네. 뭐 젖힌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휴지도 있는데 넣고. 예, 이런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좀 바른 건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지압 방법을 알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코피를 멈추게 해야 하나요? 네. 그 코피가 나셔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실제로 이제 집에서 본인이 코피를 막기 위해서 30분 이상 노력을 했는데도 지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어떻게 지혈을 했는지 여쭤보면 지혈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혈을 하는 원리 자체가 사실 압박을 해서 피가 나는 부분을 눌러서 막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혈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 코 구조에서 코의 상부분에 위치하는 이런 뼈 부분의 경우는 딱딱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 눌러도 사실 눌러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막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데 그 아래쪽으로 말랑말랑한 콧망울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이 손가락으로 꽉 눌러서 양쪽으로 꽉 눌러서 10분에서 15분 이상 지혈을 유지하게 되면 대부분의 출혈은 지혈이 되는 그런 출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환자분들이 이제 그 코를 막고 있으면서 보통 1, 2분 정도 막고 나서 출혈이 더 이상 스며 나오는 게 없으면 충분하게 지혈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손을 떼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1, 2분 정도로 이 지혈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기본은 10분 이상을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막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목으로 넘어가는 게 없고 그 코 앞쪽으로 나오는 출혈이 없다면 지금 충분히 잘 압박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10분 이상 충분히 압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코피를 막기 위해서 휴지라든지 그런 삽입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삽입물을 넣는 그 이유가 이제 지혈하는 힘이 잘 전달이 되기 위해서 삽입물을 넣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그런 자가 지혈로 지혈이 되는 코피는 손가락으로만 막아도 이 콧망울을 눌러서 막는 압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뭐 휴지라든지 그런 걸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삽입을 하게 된다면 바셀린이 묻어져 있는 꺼즈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마른 휴지 같은 걸 넣게 되면 나중에 지혈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이 콧구멍 안에서 이제 휴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게 건조해져서 점막을 자극해서 2차적인 재출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셀린 거즈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삽입물 없이 손으로 충분히 압박을 가해주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압박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목 뒤쪽으로 얼음 주머니 같은 걸 대면서 혈관 수축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아기 그 코피 막는 걸 보면은 네네. 저희가 보통 이제 코피 나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코피 나지 안 좋은 말라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고개를 숙이고 네. 그거를 지혈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진짜 젖히고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이들이 코피가 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 하면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기도 떠올릴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열감기. 예, 예. 열을 동반한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네. 그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대부분 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코 점막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또 이 코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열이 나게 되면
열나는 상황 자체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탈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체중이 작기 때문에 이런 발열에 더 취약하게 탈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염증 때문에 약해진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코를 파거나 비비거나 코를 푸는 등과 같은 자극에 의해서 더욱더 쉽게 손상을 받기 때문에 코피가 더 잘 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기로 코 점막이 약해질 네. 때나 아니면 건조해질 때 이럴 네. 때 코피가 잘 날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코피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전방출혈이고 사실은 습관적으로 코를 후비시면서 코피가 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후비는 습관 자체를 조금 조절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이 코에 이물이 있을 경우, 코딱지 같은 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그냥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연고를 바르거나 아니면 생리식염수 같은 걸 집어넣어서 조금 말랑말랑해지게 만든 상태에서 가볍게 코를 푸는 형태로 풀어주면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점막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가 외부 공기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 외부 습도라든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기온차가 많이 나는 환경이나 건조한 환경에 갈 때는 연고를 도포해 주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수시로 수분 공급을 해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을 공급하면서 코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고혈압이 코피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혈압을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특별한 원인 없이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들거나 피가 났을 때 잘 멈추지 않는 분이라면 이와 관련된 전신 증상이 동반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병원을 찾아서 코피가 자주 날 수 있는 전신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네. 코 점막을 자극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맞습니다. 한데 이 코 점막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생활 습관 중에서 식습관으로 이 코 점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또 음식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영양소 중에 네. 비타민 K나 C 그리고 루틴, 타닌과 같은 그런 영양소들이 코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연근이나 토마토, 시금치, 쑥, 그리고 케일과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코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음식들 연근, 쑥, 케일 이런 것들은 코 점막뿐만 아니라 네. 우리 건강에도 정말 좋은 음식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코피가 난다고 해서 꼭 병원에 찾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네. 예, 근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있나요? 네, 그 대부분의 코피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가지혈법만 충분히 따라하시면은 지혈이 되는 코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충분히 동일한 방법으로 지혈을 했음에도 30분 이상 지혈이 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고혈압이 있는데 출혈량이 많다거나 평소에 혈전 용해제 같은 그런 지혈을 방해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가지혈로는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지속되면은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식은땀이 발생하거나 창백해지는 등의 쇼크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보일 때에도 지체 없이 병원을 찾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주 반복되는 네. 그런 코피라든지 네. 아니면 너무 과량의 출혈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응급으로 네. 병원에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1300회 특집으로 진행됐던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는 코피와 코 질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네.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또 생활 습관과 그리고 음식 조절 같은 것들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하고 이제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